연합군 진영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잠들기 위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횃불을 줄이고 숨을 낮췄지만 장막 안에서는 오히려 숨이 길어졌다. 오늘의 전쟁은 창과 칼로만 벌어지지 않았다. 누가 먼저 나서느냐, 누가 누구를 칭찬하느냐, 누가 누구의 말을 받아 적느냐, 이런 것들이 전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군대는 가장 먼저 명분을 찾는다. 명분이 서면 발이 움직이고 명분이 흔들리면 발이 멈춘다. 원소는 그 명분을 한 줄로 묶어 연합군 전체에 내리고 싶었다. 그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 제후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잘 싸우느냐보다 누가 내 말을 듣느냐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다른 제후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특히 원술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원술은 자신이 원소보다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을 견디지 못했다. 원소는 조조를 불러들였다. 조조는 늘 그랬듯 방에 들어오면서도 방의 공기를 먼저 익었다. 원소. 원술이 또 움직이려 한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따로 판을 깔고 있다. 조조. 원술은 공손할수록 위험합니다. 공손함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소. 그럼 어떻게 묶어야 하오? 조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길게 말했다. 조조. 사람은 자존심으로 묶을 수 없고 명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원술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우리는 명분을 내세워야 합니다. 명분이란 칼보다 앞에 서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먼저 쥐는 사람이 군대에 발을 쥡니다. 원소의 눈빛이 깊어졌다. 원소.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지 말해보시오. 조조.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를 다시 쓰면 됩니다.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다는 말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낡았습니다. 낡은 명분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구체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백성을 보호한다. 보급로를 안전하게 한다. 제후들이 마음대로 약탈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만들어 그 명분 아래에서는 누구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분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곧 규칙을 만든다는 뜻이었다. 규칙이 생기면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그날 새벽 원소는 각 제후에게 글을 보냈다. 글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글이 더 무섭다. 짧은 글은 사람이 읽기 전에 이미 마음에 박히기 때문이다. 내용은 단순했다. 보급로를 건드리는 자는 연합군을 건드리는 것이다. 보급을 흔드는 자는 동탁보다 먼저 처벌한다. 이 글이 퍼지자 진영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은 보급로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배가 고프면 칼을 들어도 힘이 없다. 그래서 보급로는 병사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흔드는 단어다. 장수들은 처벌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처벌은 곧 권력의 선언이다. 원술은 그 글을 읽고 얼굴이 굳었다. 나를 향한 글이다. 그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 글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글은 사람을 찌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찔렸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런데 원술은 그 글에 바로 반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공손한 얼굴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반발하면 반발한 순간부터 규칙을 깨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원술은 규칙을 깨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규칙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다. 그래서 그는 공손함이라는 옷을 입고 유비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했다. 유비는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름이 커지고 있었고 원소도 유비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술도 유비를 이용해야 했다. 원술은
자신의 장수들에게 말했다. 원술, 유비에게 가겠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마음으로는 줄을 쥐러 간다. 장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술 장수, 왜 하필 유비입니까? 원술은 낮게 웃었다. 원술, 사람들이 지금 유비를 보고 있다. 사람들의 눈이 가는 곳에 내 손도 가야 한다. 내가 공손하면 유비는 감사할 것이고, 유비가 감사하면 사람들은 내가 너그럽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이용해 다시 칼을 꺼낼 수 있다. 원술은 유비의 막사로 향했다. 길에는 병사들이 있었고, 병사들은 원술의 발걸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원술은 그 시선을 느끼며 더 공손한 표정을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겼다. 유비는 원술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유비는 원술이 왜 오는지 알고 있었다. 공손함이 곧 진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비는 공손함을 적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적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적이 될 사람을 말로 묶어두는 때였다. 원술이 들어와 먼저 예를 갖췄다. 원술, 유비공, 지난번 일은 그대 덕이 컸소. 내가 그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내 부대의 실수였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군이 더 크게 흔들렸을 것이오. 그 말은 공손했지만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계산이 느껴졌다. 그러나 유비는 그 계산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공손함에 공손함으로 답했다. 유비, 원술공의 병사들이 버텼기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길을 조금 열어준 것뿐입니다. 원술은 속으로 불편했다. 길을 열어준 것뿐이라는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내가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다시 확인하는 말이기도 했다. 원술은 웃으며 그 말을 넘겼다. 원술, 그대는 말이 늘 매끄럽군. 그래서 병사들이 그대를 따르는 것이겠지. 이 한마디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 병사들이 너를 따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가 된다. 원술은 그 경계를 유비에게 느끼게 하려 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길게 말했다. 유비, 병사들이 따르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곁에서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원술은 웃었지만 웃음이 길지는 않았다. 유비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단단한 말은 쉽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때 원술은 본론을 꺼냈다. 원술, 원소가 보급로를 명분으로 규칙을 세웠다. 그 규칙은 필요하다. 하지만 규칙이 너무 강하면 사람의 발이 묶인다. 나는 그대가 원소에게 한마디 해주길 바란다. 보급로를 지키자는 명분은 좋지만 각 제후의 움직임까지 죄다 묶어버리면 전쟁이 늦어진다고. 유비는 원술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해했다. 원술은 자신이 직접 원소에게 말하면 부딪힌다. 그래서 유비의 입을 빌리고 싶다. 유비가 말하면 원술은 뒤에서 웃을 수 있다. 유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 침묵은 거절의 칼이 아니라 생각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길게 말했다. 유비, 원술공의 뜻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은 규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때입니다. 규칙이 지나치면 군대가 느려지지만 규칙이 없으면 군대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것보다 느려지는 것이 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소공께 규칙을 단단히 세우되 숨구멍도 함께 만들자고 말해보겠습니다. 원술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규칙을 약하게 하자는 말을 얻고 싶었는데 유비는
규칙을 단단히 하되 숨구멍을 만들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유비는 원술의 칼을 그대로 받아들지 않고 칼날을 둥글게 만들어 다시 돌려준 셈이었다. 원술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다. 원술. 좋다. 그대가 말해준다면 원소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겠지. 원술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 남겼다. 이 한마디는 공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유비의 마음 한켠을 찌르려는 말이었다. 원술. 유비공, 그대 같은 사람은 늘 칼날 위에 서 있소. 조심하시오. 칼날은 빛나지만 발을 베기도 하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유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래에서 칼을 흔드는 사람을 더 잘 봅니다. 원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덮였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갔다. 원술이 떠난 뒤 관유와 장비가 안으로 들어왔다. 장비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장비. 형님, 저 사람은 공손한 척하면서도 계속 찌르지 않습니까? 왜 받아주십니까? 유비는 길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유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칼날을 둥글게 만든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입을 빌려 원소를 흔들려 했다. 나는 내 입으로 오히려 규칙을 단단히 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원소는 나를 신뢰하게 되고 원술은 내 말을 이용하지 못한다. 공손함은 때로 칼보다 무섭지만 공손함은 또한 그 사람의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관유가 낮게 말했다. 관유. 형님, 원술은 이제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유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포가 밖에서 틈을 찾는 동안 원술은 안에서 틈을 만들려 한다. 밖의 틈과 안의 틈이 만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원소가 내린 규칙은 글로는 짧았지만 그 글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길게 흔들렸다. 보급로를 지키라는 명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웠다. 병사들은 배를 채워야 싸울 수 있고 마른 먹이를 먹어야 달릴 수 있으며 화살은 나뭇결을 타고 만들어져야 날아갈 수 있다. 전쟁은 용맹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전쟁은 결국 뒤에서 앞으로 흐르는 것들로 유지된다. 그러니 보급을 지키자는 말은 전쟁의 뼈를 지키자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원소가 그 명분을 권력의 칼로 함께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보급로를 핑계로 각 제후의 별동대를 통제하려 했고, 통제는 질서가 되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상처내기도 한다. 자존심이 상처나면 그 상처는 곧 반발이 된다. 원소는 반발을 두려워했지만 반발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심은 더 단단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소는 회의를 소집했고 이번에는 말이 더 단호했다. 원소. 앞으로 보급로 주변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본진의 허락을 거친다. 허락 없이 움직이는 부대는 동탁과 다를 바 없다. 연합군의 명분을 훼손하는 자는 연합군의 칼로 다스린다. 장막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졌다. 연합군의 칼이라는 말은 곧 원소의 칼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원소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들리게 만든 부분도 있었다. 말은 사람을 다독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사람을 눌러야 한다. 원소는 지금이 눌러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누르는 순간 눌린 사람은 반드시 손을 움직인다. 원술은 그 손을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이전처럼 바로 반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공손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나는 따르겠다는 웃음이면서 동시에 나는 따르는 척하며 다른 길을 찾겠다는 웃음이었다. 원술.
원소 공의 뜻이 옳습니다. 보급이 무너지면 전쟁도 무너지니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다만 규칙이 전장을 묶어버리면 전쟁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 균형을 잘 잡아 주십시오. 그 말은 공손했지만 장막 안의 장수들은 모두 느꼈다. 원술의 말은 순종이 아니라 견제였다. 원술은 원소를 공개적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원소가 균형을 못 잡는다는 인상을 남기려 했다. 균형을 못 잡는 지도자는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넘어지기 마련이다. 조조는 그 대화를 보며 속으로 정리했다. 원소는 규칙으로 중심을 세우려 하고 원술은 공손함으로 그 규칙을 흔들려 한다. 그리고 유비는 그 사이에서 칼날을 둥글게 만들며 틈을 막는다. 조조는 이런 구조를 좋아했다. 구조가 보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장막 밖으로 나오자 유비는 잠시 멈춰 서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원소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 규칙이 사람들을 더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규칙은 군대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군대를 단단하게 만들수록 군대는 딱딱해진다. 딱딱한 군대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여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릴 것이다. 관유가 낮게 말했다. 관유, 형님, 원소 공의 규칙은 옳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규칙이 옳다고 해서 마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규칙은 칼이 된다. 칼이 되면 누군가를 베게 된다. 문제는 그 칼이 적을 베는지 아군을 베는지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다. 장비. 원술은 분명히 또 말썽을 부릴 겁니다. 그 사람은 원소 공의 규칙을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니까 더 얄밉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바라보며 길게 말했다. 유비. 원술의 혀는 칼이고 여포의 창도 칼이다. 둘 다 베는 도구지만 베는 방향이 다르다. 혀는 안에서 베고 창은 밖에서 벤다. 두 칼이 같은 순간에 내려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 위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량군 진영에서 여포는 연합군의 규칙이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포는 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규칙은 군대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규칙은 또한 군대의 움직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예측 가능하면 그 예측을 이용할 수 있다. 이각이 보고했다. 이각. 연합군이 보급로 주변을 엄격히 통제한다 합니다. 별동대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합니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좋다. 그럼 우리는 보급로를 건드리지 않는다. 대신 보급로를 지키는 규칙을 건드린다. 곽사가 물었다. 곽사. 규칙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여포는 낮게 말했다. 여포. 규칙은 사람을 묶는다. 사람을 묶으면 묶인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한다. 그 원망이 가장 쌓이는 곳을 찾으면 된다. 여포는 연합군의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전장의 냄새로 알 수 있었다. 규칙이 생기면 규칙에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은 늘 먼저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보통 자존심이 크고 자존심이 큰 사람은 남 탓을 빨리 한다. 여포는 그 성질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서량군의 소수 기병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움직였다. 그들은 큰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작은 흔적을 남겼다. 누군가의 마차 바퀴를 부쉈고 숲 근처에 불을 피웠고 멀리서 나팔을 불어 소리를 흩뜨렸다. 이 흔적들은 하나하나 보면 별것이 아니지만 모이면 사람들의 입을 흔든다. 그리고 입이 흔들리면 규칙은 바로 사람을 베기 시작한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새벽 무렵부터 작은 소란이 이어졌다. 병사들의 속삭임. 보급마차가 늦는다고 한다. 누가 움직였다가 규칙을 어겼다더라. 또 다른 속삭임. 원소공이 너무 단단히 묶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더라. 그 틈에 서량군이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속삭임은 곧 장수들의 막사로 올라갔다. 장수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규칙을 어겼나라는 질문은 사실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질문이 되기 쉽다. 원술의 장수 중 한 명이 원술에게 다급히 말했다. 원술 장수. 본진에서 우리 쪽을 의심하는 눈치입니다. 보급로 쪽에서 작은 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게 막은 게 원소 공의 규칙이라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원술. 불만이 커진다면 그 불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면 된다. 장수. 어디로 바꾸시겠습니까? 원술은 느리게 웃었다. 원술. 규칙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야지. 원술의 말은 위험했다. 그는 규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규칙을 만든 원소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연합군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원술은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흔들릴수록 자신이 손을 뻗을 공간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비는 그 기류를 더 빨리 느꼈다. 그는 병사들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예민해졌음을 보았고 보급마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원망을 담기 시작했음을 알아챘다. 그런 때에는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말을 먼저 세워야 한다.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병사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느냐이다. 유비는 자신의 부대에 먼저 말했다. 유비. 보급이 늦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마음이 갈라진다. 갈라지는 순간 여포가 들어온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흘러가는 길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의 등을 확인하라. 장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싸움보다 무서운 것이 진영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관우는 낮게 말했다. 관우. 형님, 여포가 밖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흔적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그래. 여포는 우리를 칼로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칼로 부수게 만들려 한다. 그러니 우리는 여포를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봐야 한다. 보급품을 싣고 오는 긴 행렬이 마침내 연합군 진영의 바깥길에 닿았을 때 병사들은 먼저 안도했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었는가? 어디에서 멈췄는가? 누가 길을 막았는가?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 이런 질문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순간 보급품은 더 이상 곡식과 화살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책임이 생기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 불안을 맡길 대상을 찾는 일이 되기 쉽다. 행렬의 맨 앞에는 마차를 이끄는 관리가 있었고 그 뒤로는 호위병들이 창을 세운 채 걸어오고 있었다. 마차의 바퀴에는 진흙이 깊게 붙어 있었고 몇몇 바퀴살은 금이 가 있었으며 짐줄은 다시 묶인 흔적이 선명했다. 즉, 이 행렬은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본진에서 파견된 장교가 앞으로 나섰다. 연합군 장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늦어진 이유를 말해라. 보급 책임자가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보급 책임자. 새벽에 숲 근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규칙대로 움직임을 멈추고
호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길목이 막히고 뒤에서 마차가 엉키면서 더 늦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별동대로 움직였다는 소문이 돌아서 호위병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가 별동대로 움직였다. 이 한 문장은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갔다. 규칙이 생긴 뒤 가장 무서운 말은 규칙을 어겼다는 말이다. 그 말은 곧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뜻으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원소의 장막으로 보고가 들어갔다. 보급이 늦었고 중간에 소란이 있었으며 별동대가 움직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입이 이미 그 소문을 품고 있다는 것. 원소는 그 보고를 듣고 즉시 얼굴을 굳혔다. 규칙을 세운 뒤 가장 피해야 할 일은 규칙이 사실이 아니라 소문으로 먼저 집행되는 것이다. 소문으로 집행되면 무고한 사람이 먼저 다치고 그 무고함이 쌓이면 규칙은 곧 무너진다. 원소는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전투회의가 아니라 재판에 가까운 회의였다. 장막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를 찔렀다. 원소와 원술이 상좌에 앉아 있었고 조조가 한쪽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장수들도 양쪽으로 도열했다. 유비는 여전히 끝자리에 있었지만 끝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존재감의 약함을 뜻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눈에 들어와 있었다. 원소. 보급이 늦었다. 그리고 그 늦음의 이유가 규칙을 어긴 별동대라는 말로 번지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한다. 원술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문장 안에는 날이 서 있었다. 원술. 원소공, 규칙을 세우셨으면 규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규칙을 어긴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동탁을 돕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벌을 주지 않으면 규칙은 글자에 불과해집니다. 원소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원술은 규칙을 말했지만 사실은 칼을 휘두르려 했다. 규칙을 명분으로 누군가를 베고 그 피 위에서 자신의 체면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보였다. 조조는 바로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원술이 더 말하도록 잠시 두었다. 사람의 속은 말이 길어질수록 드러난다. 원술. 그리고 보급로 근처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그 소란을 만든 자는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은 원소공의 명령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소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원소. 책임을 묻는 것은 옳다. 그러나 책임은 사실 위에서 묻는다. 소문 위에서 묻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장막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섞였다. 한 장수. 그렇다면 누가 조사하겠습니까? 각 제후가 서로를 의심하는데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바로 그때 조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막 안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조조. 공정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가 없으면 어느 쪽의 결과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먼저 절차를 세워야 합니다. 보급 책임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렬의 마차꾼들, 호위병들, 길목 경비들, 전령들의 이동 경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을 어긴 별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술은 못마땅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원술. 절차를 따지다 보면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벌을 피하려는 자에게 시간이 생깁니다. 조조는 낮게 대답했다. 조조. 벌을 피하려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는 벌을 급하게 주려는 자입니다.
벌이 급하면 무고한 자가 다칩니다. 무고한 자가 다치면 다음에는 누구도 명령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에 장마간이 잠시 조용해졌다. 조조는 원수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원술의 논리를 꺾었다. 그때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비,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병사들을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들은 규칙이 자신들을 살리는지 서로를 죽이게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이 커지면 여포가 칼을 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원술은 비웃듯 말했다. 원술. 유비공은 늘 병사들의 마음을 말하오. 마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소. 유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길게 답했다. 유비. 마음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문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조사도 필요하지만 조사와 동시에 병사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소가 물었다. 원소. 어떤 신호를 말하는 것이오? 유비. 보급 행렬을 지키는 호위병을 강화하고 보급 마차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 병사들이 왜 늦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제후의 부대가 서로 보급을 빼앗지 않도록 감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병사들이 불안한 것은 배가 고픈 것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조조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는 절차보다 더 빠른 것을 안다. 절차를 만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원소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유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이 말이 유비의 존재감을 더 키운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심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원소. 좋다. 오늘부터 보급로 감시는 연합군 공동감시로 한다. 각 제후에서 감시 인원을 내되 한 부대가 단독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섞어서 배치한다. 그리고 보급 행렬의 지연 경로는 병사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한다. 소문은 어둠에서 자란다. 우리는 소문이 자랄 어둠을 없앤다. 원술의 얼굴이 굳었다. 공동감시는 곧 원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원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은 얇았다. 원술. 원소 공의 현명함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막 밖에서는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서량군의 소수 기병이 멀리서 보급, 행렬 근처를 맴돌았다는 보고였다. 큰 공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맴돌 자체가 메시지였다. 우리는 보고 있다. 유비는 그 보고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유비. 여포는 싸움을 걸지 않고도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보급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보급을 지키는 것과 함께 서로를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관우는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칼보다 눈과 귀가 먼저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다. 여포를 만나면 단번에 끝내고 싶다. 하지만 유비는 안다. 지금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려 하면 더 깊이 빠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연합군 진영은 겉으로는 규칙을 다시 세우고 보급을 다시 정비하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 또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원술은 공동감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원소는 유비의 존재가 커지는 것이 불안했으며 조조는 이 불안들을 모두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포는 멀리서 그 모든 움직임을 보며 다음 한 수를 더 차갑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장을 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틈을 전장으로 보았다. 공동감시가 시작된 첫날, 연합군 진영은 오히려 더 바빠졌다. 여러 제후의 병사들이 섞여 보급로를 지키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같은 편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내 움직임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순간 경계는 적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서게 된다. 공동감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소문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보급로 중간 지점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이었다. 마차 하나가 길 가장자리에서 멈췄고 바퀴를 고치느라 행렬이 잠시 늘어졌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저 마차는 어제 늦게 들어온 부대의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처럼 빠르게 퍼졌다. 사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소문은 방향만 있으면 바로 달린다. 공동감시를 맡은 병사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다. 감시 병사. 왜 이 부대의 마차가 여기서 멈췄지? 규칙에 따르면 사전 보고가 있어야 한다. 다른 감시 병사. 보고는 했다. 다만 본진의 답이 늦었을 뿐이다. 감시 병사. 답이 없으면 멈춰야 한다. 그게 규칙이다. 이 대화는 곧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누가 규칙을 어겼는가라는 질문이 특정 부대를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다. 질문이 방향을 가지는 순간 그 질문은 칼이 된다. 그 소문은 빠르게 본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이 붙었다. 원술의 부대가 규칙을 어겼다. 이 말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많은 입을 거치며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럴듯한 이야기는 증거보다 힘이 세다. 원소는 그 보고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규칙을 세운 사람이 규칙을 집행하는 순간 그 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규칙은 바로 칼이 되어 자신을 향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규칙은 글자에 불과해진다. 원소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원소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긴 회의가 아니었다. 짧고 날이 서 있는 회의였다. 원소. 보급로에서 소란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 부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문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술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변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원술은 먼저 입을 열었다. 원술. 원소공, 규칙은 공정해야 합니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연합군의 질서를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제까지의 원술과 달랐다. 어제까지 그는 규칙을 칼처럼 쓰자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규칙을 방패처럼 쓰려 하고 있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맞을 것 같을 때 방패를 찾는다. 조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원술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조조. 원술공의 말이 맞습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면 그 이름은 사실이 아니어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누가 어겼는가 보다 어디서 규칙이 흔들렸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원소는 조조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소. 그렇다면 오늘의 소란은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지키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답은 쉽지 않았다. 규칙이 엄격하면 불만이 쌓이고 규칙이 느슨하면 혼란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불편해진다.
그때 유비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말이 필요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유비. 오늘의 소란은 규칙이 틀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규칙을 이심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병사들은 규칙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규칙이 자신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겨누는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원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유비를 바라봤다. 그는 유비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구해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자신을 더 눈에 띄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원소. 그대 말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오? 유비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유비. 규칙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처벌을 논하지 말고 즉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어느 부대의 마차인지, 언제 보고가 있었는지, 누가 답을 지연시켰는지, 이 모든 과정을 병사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숨기면 소문이 자라고 드러내면 소문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규칙을 어긴 자가 있다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소에게 부담이 되는 말이었다. 공개란 곧 자신의 판단도 공개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기는 선택은 더 위험했다. 원소는 결정을 내렸다. 원소. 좋다. 오늘 있었던 보급로 소란은 모두 공개한다. 해당 마차의 이동 기록, 보고 시간, 본진의 대응 시간을 전부 밝힌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떤 부대의 이름도 죄인처럼 부르지 않는다. 원술의 얼굴이 미묘하게 풀렸다. 그는 당장의 화살을 피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공개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움직임도 함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보급로에서의 상황이 병사들 앞에서 하나씩 정리되었다. 보고는 있었다. 답은 늦었다. 늦어진 사이 마차는 멈췄고 감시는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소문이 되었다. 문제는 특정 부대가 아니라 소통의 공백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분노는 누군가를 때릴 때 가장 크고 이해가 생기면 줄어든다. 모든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잃은 분노는 줄었다. 그때 서량군 쪽에서 다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불도 나팔도 아니었다. 단 한 명의 전령이 잡혔다. 그는 보급로 근처를 배회하다 붙잡혔고 서량군의 표식이 그의 장비에서 발견되었다. 큰 공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 유비는 그 보고를 듣고 낮게 말했다. 유비. 여포는 우리가 서로를 베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칼을 잠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포는 다시 칼을 올리게 만들 것이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형님 다음에는 소문이 아니라 피로 흔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유비.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규칙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만드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원소는 막루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원소. 규칙은 세웠지만 그 규칙을 살리는 일은 훨씬 어렵군. 그 말은 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전쟁은 칼로 시작되지만 오래 끌면 반드시 말과 규칙과 사람의 마음으로 바뀐다. 보급로의 소란이 공개와 절차로 일단락된 그날 밤, 연합군 진영은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횃불은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졌고 보급마차는 규칙에 맞춰 이동했으며 공동감시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해졌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 흔들리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은 늘 흔들렸던 방향을 기억한다. 그 기억을 여포는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는 그날 밤 큰 군세를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숫자만을 움직였다. 10명 남짓한 기병과 몇 명의 보병, 그리고 전령으로 가장한 척후들. 그들은 보급로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급로를 지키는 병사들의 바깥을 건드렸다. 새벽이 오기 직전 보급로에서 조금 떨어진 숲가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다. 공동 감시를 서던 병사 하나가 쓰러졌고 그 곁에는 피가 흘러 있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베인 자국이었다. 병사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 바로 옆까지 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경계가 즉시 울렸다. 습격이다. 그러나 습격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았다. 적의 시체도 없었고 남은 흔적은 흐트러진 풀과 피 한 줄기뿐이었다. 이런 습격은 군대를 흔들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다. 하지만 여포는 알고 있었다. 이 한 줄기의 피가 규칙을 다시 칼로 바꾸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본진으로 올라갔다. 전령. 보급로 외곽에서 병사 한 명이 베었습니다. 서량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큰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원소는 그 보고를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규칙과 공계로 겨우 눌러놓은 소문 위에 이번에는 실제 피가 떨어졌다. 피는 말보다 강하다. 말은 반박할 수 있지만 피는 부정할 수 없다. 원소. 경계를 강화하라. 보급로 주변의 모든 이동을 제한한다. 그 명령은 즉각 내려갔고 병사들은 더 단단히 창을 쥐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속삭임. 규칙을 지켜도 베인다. 그럼 규칙이 무슨 소용이냐. 이 속삭임은 위험했다. 규칙을 지켜도 다친다면 사람은 규칙을 믿지 않게 된다. 믿지 않는 규칙은 종이와 같다. 종이는 쉽게 찢어진다. 원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다. 그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장수들에게 말은 흘렸다. 원술. 보아라. 규칙을 지켜도 병사는 다친다. 너무 묶어두면 오히려 여포에게 틈을 준다. 그 말은 공개적인 반발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개적 반발보다 더 깊이 퍼지는 말이었다. 병사들의 불만은 이런 말 위에 쉽게 올라탄다. 조조는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여포는 정확히 지금을 노렸다. 규칙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피를 흘리게 만들어 규칙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는 큰 전투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격이었다. 조조는 원소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조조. 지금은 규칙을 더 조이는 것도 규칙을 풀어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포는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반작용을 이용할 것입니다. 원소. 그럼 어찌해야 하오? 조조. 규칙을 지키되 규칙을 어긴 적을 눈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야 합니다. 병사들은 설명보다 목격을 믿습니다. 원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위험한 자리에 서야 했다. 그때 유비가 나섰다. 유비. 제가 보급로를 직접 돌겠습니다. 원소는 놀라 유비를 바라봤다. 원소. 그대가 직접 나서겠다는 말이오. 위험하오. 유비는 천천히 대답했다. 유비. 지금 위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옵니다. 병사들이 규칙을 믿지 못하면 다음 싸움에서는 명령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규칙이 사람을 지킨다는 장면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즉시 반응했다.
관유. 형님, 제가 앞을 지키겠습니다. 장비.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길도 못 보게 하겠습니다. 유비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보급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일부러 큰 깃발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로 움직였다. 숨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였다. 여포는 그 움직임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멀리서 보고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나온다. 역시 나온다. 이각이 물었다. 이각. 지금 치겠습니까? 여포는 손을 들어 멈췄다. 여포. 아니다. 오늘은 베지 않는다. 오늘은 보게 한다. 여포의 소수 병력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노골적으로. 숲가에서 서량군의 기병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보급로를 지키던 병사들이 즉시 반응했다. 관유가 말머리를 돌리며 외쳤다. 관유. 여기다. 짧은 충돌이 벌어졌다. 큰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량군의 기병 하나가 쓰러졌고 그의 장비에서 서량군의 표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장면을 여러 병사가 동시에 보았다. 유비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길게 말했다. 유비. 보아라. 규칙을 지키면 적은 숨지 못한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서로를 지키면 여포의 칼도 길을 잃는다. 오늘 다친 병사는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규칙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여포가 먼저 흔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흔들림을 막고 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방금 본 장면을 기억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고 적이 눈앞에서 드러났으며 피는 이번에는 적에게서 흘렀다. 원술의 장수들 역시 그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쉽게 말을 흘릴 수 없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규칙이 작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원술은 이를 악물었다. 규칙이 살아나는 순간 자신이 흔들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원소는 그 소식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원소. 오늘의 작은 싸움이 더 큰 싸움을 막았다. 조조는 조용히 덧붙였다. 조조. 아닙니다.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판을 읽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포는 물러났다. 이번에도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연합군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했다. 규칙이 세워졌고 규칙이 피를 보았으며 규칙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말이 아니라 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낮게 말했다. 여포. 이제 진짜 싸움이다.